아까는 그 파이트 플라이트 모드를 어떤 식으로 소셜 인게이지먼트로 캄다운 시키고 놀이로 갔다가 그 하는 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놀이에서 시작했다 어떻게 셧다운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놀이로 시작을 했다가 공포로 가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사실 어른들이 애들 가지고 장난을 상당히 많이 치죠. 왜냐면 애들은 이제 걸릴 수가 없으니까 리액션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른들은 재밌어가지고 애들을 골리고 막 애들이 뭐 놀라는 걸 이제 귀엽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어른 입장에서는 귀엽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그건 극도의 공포잖아요. 개구리 얘기를 들어보면 그죠. 애들은 재밌어서 개구리한테 돌을 던지는 거지만 그 개구리 입장에서는 그 죽음 그죠. 죽기 살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애들을 그렇게 놀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남편이 어렸을 때 애들을 막 그렇게 막 장난치고 하는 것도 아주 제가 아주 질색을 하면서 화를 내고 해서 근데 그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제는 이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애들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고, 그죠? 우리가 이 장난이라는 걸 알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지만 애들은 이게 장난인지 뭔지 모든 게 다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놀래킨 상대방이 캄다운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애들은 계속해서 그 공포 상태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목도, 그죠? 퍼니 플락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어른들이 봤을 때는 퍼니하지만은 애들이 봤을 때는 그 퍼니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라는 거죠. It's been round. It's been round. Hold that. Oh, I'm sorry. I'm sorry. What is it, bud? What is it, Noah? 자, 높게. 유리야, 무서워요? 무서워요? You scared of it? Oh no! Is it scary? Oh no! Oh no! It's just a bear! Pues ¿para qué lo prende? No lo prenda. Mama hand, back again. Squawking, walking, lift again. I'm about to show you how it does. Laying eggs is so much fun. 예. 어쨌든 계속 이런 비디오들인데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죠? 애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울고 막 경악 반응 보이는데 어른들은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이제 이거 우리가 어른 경험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극도의 공포에 지금 이렇게 질려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자꾸 그 자극을 한 번 더, 두 번 더 그걸 그 주시면은 어떠시겠어요? 정말 싫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험을 아이들은 하고 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워낙에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주신다고 애들한테 장난감을 사실 많이 사주시는데요. 장난감도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제일 좋은 거는 사람이거든요, 애들한테. 왜냐하면 사람은 애들이 정확하게 있는 걸 알고 어투능하고 뭐가 필요하면 바로바로 뭔가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인형이나 뭐 이런 애들은 프로그램대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공포에 있는지 즐기는지 없이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인코드가 될지, 그죠? 그래서 그 요즘은 장난감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나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애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런 사소한 반응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민감하게 아이들이 지금 반응한지를 보고 그 공포에서 구해주고 그 슬픔에서 구해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주면 아이는 안정적 애착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죠? 또 다르게 그죠? 불안정 애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착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다미주 신경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애착에서 이제 다미주 신경 이론의 시사점을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한 환경이 중요한가. 안전해야지만, 그죠? 아이들의 그 방어 기제가 어떤 것들이, 그죠? 쓰는지. 게 나오니까요. 처음에 어떤 그 습관이 돼버리고, 디폴트 세팅이 돼버리니까요. 그리고 그 다미주 신경에서는 계속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죠? 그 표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할 때도요, 선생님들 치료실이 사실 상당히 안전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들이 어떤 눈빛으로, 그죠? 어떤 목소리로, 어떤 표정으로 내담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들, 이게 상당히 내담자의 안전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그 아이들의 증상과 병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 방법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불안한 아이가 있다면 불안해야지 컨택을 더 할 수 있으니까 더 불안하는 거고, 그냥 아주 무관심하게 이렇게 뭐 자극받지 않고 있어야지 부모가 편하다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점점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 애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의 증상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죠? 그게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증상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가, 이 아이가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부모와의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었는지, 그죠? 뭘 커버업 하기 위한 건지, 뭘 해결하기 위한 건지. 그래서 항상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런 어떤 태도로 보시면 전혀 다른 어떤 문이 열리실 거예요. 그래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하면 fight flight 모드가 일어나지만은 그걸 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fight flight 쓰지 못하는 어떤 그 상황이 되면 freeze 상태로 당연히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담자가 오시면 그게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떤 방어 기제를 많이 쓰는 사람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안전한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하게 환경을 느낀다는 파악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소셜 인게이지먼트 시스템을 써서 캄다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주로 얼어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교감신경을 이제 사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내담자가 지금 어느 방어 기제를 주로 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펑션하는지를 아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그림이 이제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애착과 호르몬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 10분 정도 받아볼게요. 아까 동영상 중에서 네. 5살 정도 되는 그 멕시칸 아동이 3살. 트라우마타이즈 네. 네네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들이라면 저는 이제 트라우마는 조금 다룰 수 있겠는데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지 간략하게. 저는 애들을 치료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 애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좀 이따가 이제 혼돈형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애착 치료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내담자가 프리젠트하는 방법이 지금
안전 애착인지 아니면은 그 불안전 애착 중에서도 회피형인지 집착형인지 혼돈형인지 아니면 사실 모든 내담자들이 보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다 혼재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치료 상담 중에 어떤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주로 어떤 애착 유형이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파악을 하고 그 애착을 안정애착으로 가게끔 이렇게 그런 방법을 쓰죠. 이제 뭘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그 치료 부분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기질은, 애착에서 기질은 중요하지가 않다. 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임상에서 이 100일 된 아도 보고, 뭐 아무튼 다양한 애들을 보다 보니까, 네. 이 기질이 어떻게 보면 아기 때부터 저는 굉장히 나타난다고 지금까지 보고, 임상 현장에서도 많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 이론을 저희가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건지, 이거 뭐가 좀 바꿔야 되는 건지 되게 좀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항상 뭐 이게 기질인가 타고 유전인가 아니면은 그 환경인가라는 논란은 정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전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유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환경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대체로 지금 둘 다다라고 이제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애착이로에서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유전적인 거 기질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질이 있더라도 환경에서 충분히 그 기질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면 안정애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유전적인 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나온다는 경험을 제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기질과 환경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많이 바뀌는 건 확실하다는 건 저도 이제 알는데 처음에 이거는 아이들한테 선택권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환경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게 해도 그거는 어느 위험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기질적으로 되게 많이 나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있어서 네. 제가 조금 있다가 지금 바로 지금 애착의 뉴로바이올로지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조금 듣고 나서도 선생님이 똑같은 질문이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방어 기제에 따라서 네. 그 내담자 사용하는 방어 기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로 가지 않고 단계별로 저는 그러니까 실제 임상에서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로 하려고 하더라도 내담자가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자가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발달에도 그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예를 들면 아까 방어 기제 3가지를 나눴는데 그런 내담자들이 각각의 어떤 그런 방어 기제를 쥐어 쓰는 내담자들의 경우에 어떻게 조금 더 다른 방어 기제를 쓸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나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무기력하거나 그러니까 얼어붙기를 많이 쓰는 내담자 같은 경우 가장 기초적인 1차적인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교감신경을 써서 거기서 바로 소셜 인게이지먼트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 해줘야 되니까 교감신경을 쓰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신분석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 그 내담자의 어그레션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치료자에 대한 어그레션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숙제를 주시거나 운동 같은 걸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교감신경을 좀 더 쓰는 운동을 하도록 권해드리죠. 뭐 태권도나 아니면 뭐 달리기나 어쨌든 교감신경을 좀 더 쓰는 어그레션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해주시고 근데 상당히 뭐 불안하다거나 막 분노가 너무 많다거나 교감신경을 주로 쓰는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캄다운 할 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호흡법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운동에서도 권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치료실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숨 좀 쉬고 할게요. 호흡 좀 하고 지금 아까 막 그 흥분됐을 때랑 숨 쉬고 나서 지금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스템을 계속 캄다운 시키는 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나 봐요. 미리 할 것들을 다 지금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니까 저랑 이제 그 싱크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착과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그 엄마가 젖을 먹일 때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와 엄마의 안전한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안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 옥시토신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라든지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유대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재밌는 게 그 다미주 신경 이론은 그 스티븐 폴지스가 이제 뉴로사이언티스트신 스티븐 폴지스가 이제 발견하신 이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시고요. 근데 옥시토신도 그 스티븐 폴지스의 부인이신 수 카럴라고 하시는 분도 뉴로사이언티스트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옥시토신을 연구를 하세요. 지금은 강의를 부부가 항상 같이 이제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십니다. 어쨌든 그건 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엔돌핀 같은 경우도 이제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긍정적인 어떤 느낌, 그죠? 이게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애가 엄마랑 얼마나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얼마나 안전한 신체적 접촉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호르몬들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적게 나오고 안 나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로토닌도 마찬가지. 내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나오는데 엄마가 아이를 그죠?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고 아이고 방구를 껴도 예쁘고 뭐 똥을 싸도 예쁘고 그러니까 늘 어떤 거에 대해서 엄마가 긍정적인 반응을 해줄 때 아이들은 세로토닌이 훨씬 더 이렇게 잘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추럴한 엔타이 디프레선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모가 아이한테 막 엄하고 차갑게 대하면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그죠? 그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호르몬 자체가 이미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뇌가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나오는 호르몬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HPA 축이고 SAM 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그 시상 하부에서 내하수체로 가서 그 신호를 주고 위험을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죠? 시상 하부에서 이쪽으로 신호를 주고 부신피질로 신호를 줘서 콜티졸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두 가지 이제 그 축이 움직인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시상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상하부에서 여기 지금 교감신경에 빨리 뭐라도 하라고 그죠? 파이트 라인 모드를 하라고 신호를 주고, 그럼 또 얘가 또 부신 수질에 영향을 줘서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을 이제 생산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이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교감신경 부신수질축 같은 경우는 단기 전략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빨리 지금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드레날린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을 형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을 막 열심히 할 때 아드레날린 러쉬가 있다는 얘기를 하죠. 막 에너지가 막 돼가지고 막 일을 막 열심히 막 막판에 몰아가지고 벼락치기 할 때 그런 것들이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뭔가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움과 관련된 그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마 이런 어떤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근데 이게 단기 전략이라고 한 이유는 원래는 그죠?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짧게 그죠? 짧게라고 하는 게 몇 시간이 아니에요. 몇 초나 몇 분 그 짧은 시간에 빡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그죠? 견딜 수 있게끔 그 파이트하고 플라이트 할 수 있게끔 엄청난 그죠? 그 혈압이나 그 산소를 막 공급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막 이렇게 생기게 되고 막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용기 같은 걸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심박과 호흡을 빠르게 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빨리 가는 거죠.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혈압도 높이고. 그래서 이게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끔 당분으로 바꾸는 역할도 하고요. 우리를 흥분시키고 사고를 더 명료하게 만들어요. 행복감도 만들어낸다 그러죠. 우리가 막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지고 막 일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사고가 또렷해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호르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호르몬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작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호르몬이 확 나타나서 우리가 그 순간에, 스트레스 순간에 아주 잘 대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다음에 편안한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들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은 이런 기능들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을 향상을 시키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너무 과하면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잠깐 몇 초, 몇 분 있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몇 초, 몇 분 있다가 또 다른 스트레스로 또 이게 또 작동이 되고 또 작동이 되고 또 작동이 되고 시스템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면 우리 시스템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잉 행동, 그죠? ADHD 아이들을 보셨을 때, 그죠? 혹시 얘네들이 물론 뇌에 처음에 타고날 때, 그죠? 그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얘네들이 안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장기 전략으로 우리가 쓰는, 우리 몸이 쓰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피질 축을 보면요. 여기서는 콜티졸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콜티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이거나 어떤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어떤 그 호르몬인데요. 근데 장기적으로라고 해봤자 이게 몇 달, 뭐 몇 년이 아니야. 아주 짧은 시간이죠. 몇 시간, 하루 이틀 정도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다시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러다 스트레스가 받으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건데, 근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시간 없이 계속해서 호르몬이 이렇게 콜티졸이 우리 몸에 축적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항상 적은 것들은 도움이 되는데, 우리 방어 기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잠깐 쓰는 건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쓰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콜티졸도 짧게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여러 가지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근데 보면 그죠, 수면에 왜 문제가 생기나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게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위험할 때 잠을 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잠을 자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그런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도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그죠? 우리가 막 위험을 당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막 뭐 죽이려고 한다거나, 그죠?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신 이거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위험에 빠질 확률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호르몬들이 그러니까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게 많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은 그 의미들을 따져 들어가 보면 얼마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죠, 이 위험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그죠? 이 콜티졸이 얼만큼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콜티졸이 없는 그 콜티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도, 그죠? 그게 얼만큼 생성이 되는지, 생성됐다가 그게 빠져나가서 그게 없는 정도로 있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 이 모든 것들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가,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코즈할 수도 없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막을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0세에서 2살까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애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호르몬, 그죠?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마저도 부모가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그게 나오고 나오지 않고 얼만큼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애착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질이 아무리 어떻더라도 이 모든 그 생물학적인 것들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착의, 그죠, 그 신경생물학에 대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신경계가 성숙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5% 정도가 해부학적으로는 존재하지만은 기능을 하는 거는 태어났을 때 기능하는 거는 한 25%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75%는 환경에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신경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first imprinting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부 환경, 부모가 어떻게 해줬는지, 애착 대상이 어떤 식으로 해줬는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신경계의 디폴트 세팅이 형성되는 거죠. 아, 이게 나다라고 하는 거. 그죠? 항상 초기화 세팅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콜티졸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디폴트 세팅인지, 그죠? 아드레날린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디폴트 세팅인지, 옥시토신은 내 몸에 어느 정도 있는 게 디폴트 세팅인지, 그걸 계속 반복을 통해서 아, 이 정도가 나구나 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바이올로지가 이미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후 초기에 그 엄마라고 하는 환경이 아이의 스트레스를 조절해주지 않으면 스트레스 반응 체계가 영구히 과잉 활성화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콜티졸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콜티졸이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 중에 또 그 하나는 특히 이제 위험한 거는 해마를 공격을 해서 해마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라고 하는 건 뒤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떤 경험들을 처리하고 하는 능력인데 그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경험을 더 처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영구적으로 기능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렸을 때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스킬스 그 연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극이 없으면 아이들의 IQ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 아이들이 똑똑하지 않게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뇌의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뇌의 성숙 시기를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애착에서 2살까지가 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왜 2살까지가 이렇게 치명적인가. 그러니까 편도체하고 뇌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편도체라고 하는 거는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에 대해서 그 경보를 울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뇌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충류의 뇌로 모든 호흡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뭐 생존의 기본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바로 작동을 해요. 근데 해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해부학적으로는 존재하지만은 얘가 충분히 작동하기까지는 2년에서 4년까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의 기능을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전혀 경험을 처리할 수도 없고, 그죠?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캄다운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전두엽 같은 경우도 인간의 뇌인 전두엽 같은 경우도 그죠? 이거는 25세까지 계속해서 성숙을 해요. 그래서 거의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존재는 하지만은 기능을 거의 하지 않죠. 그다음에 아나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그 애착이 인터널 워킹 모델이 있는 곳이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것마저도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성숙이 돼서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식으로 자기를 조절하는지 이건 생후 2년까지는 적어도 생후 2년까지는 100% 부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불안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보면 이때 부모가 많이 조절을 해주지 않은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이아리컬리 부모가 상대가 조절해주는 경험이 내면화되지 않아서 늘 그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회피형 같은 경우는 애가 너무 오래 방치되면 신경계가 다른 사람들한테 조절이 되는 경험이 없고 또 자극이 되는 경험이 없어서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남들하고 전혀 다른 뇌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애착을 애착 환경이 그죠?
아이하고 상호작용 해줬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떤 애착을 형성하게 됐는지에 따라서 브레인이 다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착과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우뇌와 몸에 새겨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 좌뇌나 아니면 그 전두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트라우메틱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좌뇌나 전두엽, 특히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브로카스 에리아가 완전히 차단이 돼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일어날 때 활성화되는 거는 어떤 편도체라든지 몸이라든지, 그래서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몸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뇌관이라든지 변형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베셀 밴드콕도 책 제목을 Body Keeps Score, 그죠? 몸은 기억한다라고 쓰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착 같은 경우도요. 아까 제가 지금 뇌 성숙 시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흔히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역들이 일단 작동을 하지 않을 때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죠? 오로지 트라우마 환자들처럼 그 부분만이 우뇌, 변형계, 뇌관, 몸만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인코딩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착과 트라우마 치료에서는 말로 하는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어떤 우뇌를 자극하는 어떤 심상이라든지, 그죠? 몸을 이용하고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좌뇌와 우뇌의 기능을 보시면 이렇고, 그래서 그 애착에서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죠? 아이들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치료들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착에서 우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보면요. 그러니까 우뇌라고 하는 거는, 그죠? 의식적인 것보다 비의식적인 거, 비언어적인 대화의 표현과 수용을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프레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뭔가 뭐 주는 거는 이게 뭔가 찝찝한, 그 아무 설명은 되지 않는데 뭔가 이게 뭐 불편하다거나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뭔가 좋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뇌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실 때도 최대한 내담자의 우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면 좋죠. 그게 말이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그래서 눈빛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죠? 얼마나 다가가는지, 어떤 핸드 제스처, 손 제스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치료실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도 상당히 애착 치료에서는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비언어적 경험이 주를 이루는 생후 초기 3년간, 그죠? 우뇌가 주로 우세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좌뇌는 별로 작동을 하지를 못해요. 좌뇌는 그 이후에 오는 거죠. 그래서 애착 경험은 우뇌 중심이고요. 그래서 내담자의 우뇌에 새겨진 애착 경험은 치료사의 우뇌에 의해서만 처리되고 조절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좌뇌를 주로 쓰기보다는 우뇌를 계속해서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뇌는 감정의 원초적, 자동적, 무의식적 과정과 우세한 반면에 좌뇌는 말로 하는 2차적 의식 과정이고요. 우뇌는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상징 하나로. 우리가 그 어떤 상징 하나를 딱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임프레션으로 딱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징을 말로 쓴다라고 하면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아도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 걸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뇌 중심, 애착 중심에서 어떤 상징을 많이 쓰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심상으로 작업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말을 하게 되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치료 엄청나게 그 과정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 애착에서는요, 그 implicit memory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implicit이라고 하면 그
암묵적, 한국말로는 암묵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암묵적 기억. explicit memory라고 하면 명시적 기억이라고 하는 건가요? 어쨌든 그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explicit memory라고 하는 거는 의식적이고, 그죠? 의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커스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기억을 했을 때 어제 내가 뭘 먹었더라? 뭐 그렇게 하면은 그죠? 내가 알잖아요. 그게 뭐 리콜을 해서 그게 어떤 누구랑 갔었는지, 뭘 먹었는지 뭐. 그러니까 의식적이고 초점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explicit memory가 저장되는 거는 해마, 아까 해마 말씀드렸는데 콜티졸은 그죠? 해마를 공격을 해서 해마 사이즈를 줄어들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마에 저장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반대로 implicit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procedural 기억, 그러니까 뭘 하면서 몸에 저장되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작동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계속되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몸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우리가 어제 점심을 뭐 먹었지 하는 기억이 아니라 그냥 몸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2살 전 기억이 없는 이유가, 그죠? 그게 무슨 막 기억을 안 하려고 뭐 억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마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들이 기억이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기억으로 그 기억을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뭘 반복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거 자체가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다른 식으로 파악을 하시고 다른 식으로 기억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플리시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 스스로가 아니라 부모가 어떤 식으로 조절을 했는지 그 상호작용이 바로 그 아이 몸에 새겨지는 거. 그게 바로 임플리시트 기억이고 애착에서는 이 임플리시트 기억이 아주 중요합니다. 애착에서 운의 중요성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애착 치료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치료적 신뢰라고 하는 거. 당연히 이제 우리는 치료사니까 내담자들이 치료실에 오면은 치료사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꼭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치료사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우리를 믿겠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내담자가 치료사를 조금 더 신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런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사의 의도, 그죠? 내가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내가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그냥 있는 그 어떤 임프레션으로 내담자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담자를 인정해주고 내담자를 수용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담자가 선생님들에 의해서 아,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수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으면, 그죠? 신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치료사가 감정적인 역량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말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눈빛, 선생님들의 태도, 그죠? 이 모든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비언어적으로 우리 내담자들한테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좀 돌아보실 수 있으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비디오 녹화를 이제 모든 세션은 아니지만 하는데요. 뭐 내담자를 보기도 하지만 어떤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제가 제 비디오를 보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제스처를 하는지를 보면 정말 많이 보여. 정말 내가 이렇단 말이야 라고 정말 머리를 쥐어뜯고 싶을 만큼 제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제가 하는 거랑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선생님들 조금 더 어웨어 하시면은 그죠? 내담자들한테 훨씬 더 안전한 메시지를 그죠? 운에 메시지를 전달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담자는 자신의 implicit communicational effect를 수용하고 반응하는 그죠? 치료사의 역량을 배우는 것. 선생님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보고 배우고 그걸 내면화하는 거죠. 아,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정서를 선생님은 그걸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어. 그죠? 이런 것들이 그냥 생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 감정, 이 몸으로 이걸 다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운의 중심의 치료를 하시면서 내담자의 그냥 감정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신체 생물학을 바꾸신다는 거죠. 그죠? 모든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처음에 내담자들이 전화할 때, 그죠? 상담 예약을 잡을 때 목소리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뭐 신뢰가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잠깐 전화를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목소리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어떤 느낌, 운해를 자극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정말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관찰을 한번 해보시고 최대한 편안한 목소리를 이제 내실 수 있으면 내담자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애착에서는 얼굴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운해니까요. 그래서 물건을 볼 때보다 사람 얼굴을 볼 때 훨씬 더 많은 뇌에 그죠? 다양한 부분이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측두엽에 2배 이상의 파이어링이 그냥 실제로 물건 볼 때보다는, 그죠? 물건 볼 때보다 사람을 볼 때 훨씬 더 많은 어떤 액티비티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할 때도 얼굴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히 애착 치료를 할 때는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담자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담자들은 와가지고 자기가 한마디 하고 제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와가지고, 그죠? 제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죠? 이렇게 하는 내담자들, 그죠? 그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시냐? 그랬을 때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을 하는지,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제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하는지 그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굴을 통해서, 그죠? 이 치료사가 얼만큼 진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나에게 솔직한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담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사가 항상 내담자들을 관찰하잖아요. 근데 내담자도 마찬가지로 치료사를 아주 긴밀하게 관찰을 한다는 거. 우리도 늘 내담자의 관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관찰이 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이 관찰되기를 바라는지를, 그죠?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레귤레이트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얼굴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전달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불편한 생각이 들면, 그죠? 물론 말로는 그걸 어떻게 커버업 하겠지만은 뭔가 이게 불편한 게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입꼬리라든지 이런 모든 걸로, 그죠?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 내담자한테 그대로 다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특히 보더라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아주 선생님들을 세밀하게 이제 관찰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환자들 보시면서. 그래서 특히 눈 맞춤이 상당히 이렇게 파워풀하다는 거.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임플리시트한 레귤레이션을 하는지, 조절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치료 도중에, 첫 세션의 치료 도중에 내담자가 패닉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내담자한테 제 눈을 보라고 하고 같이 숨을 쉬면서 캄다운 시키는 거를 아주 짧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이 비언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비언어적 운해 대 운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약간 엔자이티 괜찮아요. 엔자이티가 온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엔자이티가 일어나면 일단
내 속에 있는 모든 산소를 다 꺼낸다는 생각으로 해볼게요. 자, 보죠? 자, 피하지 마시고 저 보세요. 저 보시면서 같이 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다시 마실게요. 자, 지금 어떤가요? 편해졌어요. 네. 지금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요?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특정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나오는 거. 좀 크지 않은 눈물일 수 있으니까요. 계속 몇 번 더 숨을 쉬어볼게요. 상당히 이렇게 패닉이 왔는데, 그죠? 왜 지금 숨 쉬면서 이렇게 가라앉는 걸 훨씬 보셨어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죠?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하지 너무 말고. 하는 거 좋아졌어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픽업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제 눈을 보고 하세요라고 하는 거. 뭔가 포커스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상황에서 제가 막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쩌지라고 했으면은 내담자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힘들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내담자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거를 그냥 제 목소리로 제 행동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그죠? 계속 같이 내담자를 조절해 나가는 것, 운해 대 운해로.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죠? 이게 가라앉아지고. 그래서 사실 치료실에서 패닉이 일어난 거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그 패닉을 조절해 주실 수만 있으시면 내담자가 이전에는 패닉이 일어나면, 그죠? 그게 막 몇 분을 가고, 막 몇 시간을 가고, 그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웠는데, 누군가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절을 해줬어, 빨리. 몇 분 만에. 그냥 몇 분도 아니야.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이거 괜찮아졌어. 라고 하면 그 패닉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무섭지가 않으면 패닉이 덜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해 대 운해로 바로 들어갈 시점이 있으시면 바로 들어가서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조절해주는 부모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필요한 능력은 사실 캄다운 시키는 능력이거든요.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거를 부모가 조절을 해주는 거.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신경계가 그걸 몸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지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닉이 일어나고 불안장애 같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치료실에서 이런 경험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는 거, 페이스 페이스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요, 그 아이가 그 생리적인 리듬을 상호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그죠? 그 내담자가 저를 보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제가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동시에 따라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동시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적으로 조절을 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각적인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죠? 시각적이고, 음족, 청각적, 몸짓,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된 이런 그 감정적, 비언어적인 대화 같은 경우는, 그죠? 이게 엄청나게 빠른 시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좀 이따가 베아트리스 비비 그 비디오를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이크로 어널리시스를 하는 부분인데 1초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얼굴을 통해서 아이와 엄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애착 환경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잠깐 동안에,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오고 가고 아이들이 세상이 어떤 건지를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의 상태를 당연히 조절해 줘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이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2살까지는 0이다. 그죠?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죠? 어떤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정서가 나타나고 엄마와 아이가 뭐가 다른 그 순간에도, 그죠? 그 비공시성이라고 하는 엄마가 느끼는 거, 아이가 느끼는 거 다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순간에도 엄마는 엄마기 때문에 자기 거를 이렇게 더 내세우기보다는 아이한테 맞춰주죠. 아이한테 조절을 해주죠. 그래서 아까 그 비디오에서 노래 부르는 엄마는 엄마는 막 노래에 도취했는데 아이는 거기서 멈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통 안정적인 애착을 유지할 수 있는 엄마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욕구를 버리고 아이한테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상당히 좀 나르시시스틱하거나 아니 우울했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건 절대로 그 애착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순간 그 찰나들, 그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다는 거, 그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것들이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것들인지를 아는 부모 교육 같은 게 정말 필요하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아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면서도 아이들한테 많은 상처를 자기도 모르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봐도, 그죠? 이게 뭘 말을 하지 않아도, 그죠? 얼마나 이게 편안한지, 그죠?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죠? 이렇게 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이고, 우리가 치료실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사실 어떤 치료사들 같은 경우 직접 내담자를 안아주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일단 생각도 하지도 마시고, 실제로 이걸 피지컬리 하지는 않더라도 선생님들의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내담자가 정말 이 치료실에 오면 정말 내가 포근히, 그죠? 감싸 안기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느낌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계속해서 Affect Regulation Theory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애착에서 그 Affect Regulation Theory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Affect Regulation Theory가 그 Modern Attachment Theory 하고 Affect Regulation Theory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Affect Regulation Theory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Modern Attachment Theory라고 하는데 어쨌든 basically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볼비 같은 경우하고 그 쇼어, 그 Affect Regulation Theory에서 선봉주자로 이제 알란 쇼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차이를 보면 볼비 같은 경우는 사이코애널리시스와 바이알러지를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이 이론을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애착 대상의 주요한 역할이 세이프티를 제공하는 거라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쇼어 같은 경우는 사이코애널리시스에다가 바이올로지에다가 이제 뉴로사이언스까지 이제 더 이렇게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한 어떤 지식들을 더해가지고 이론을 좀 더 보강을 했죠. 그래서 그 쇼어가 봤을 때는 애착 대상의 주요한 역할이 안전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죠? 결국은
이 제공해주는 것들이 봤을 때 감정 조절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안전할 때 감정이 조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레귤레이션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부모가 뭘 해줘야 된다. 부모가 캄다운 해줘야 된다. 그러고 하는 것들이 아이가 견딜 수 없는 거. 그게 공포든지, 그게 배고픔이든지, 그게 뭐 슬픔이든지, 기쁨이든지, 아이가 견딜 수 없는 거를 견딜 수 있게 조절, 레귤레이트 해주는 게 바로 애착 대상이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더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알런 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애착이론은 그 정동적 에펙트 레귤레이션 그 티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부모와 아이가 어떤 식으로, 그죠? 부모가 어떻게 아이의 어떤 그 감정을 조절을 해줬는지에 따라서, 그죠? 그게 평생에 걸쳐 아이가 어떤 식으로 자기 감정을 경험해서 어떤 자극되는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딱 그게 GPS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이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바로 임프린팅이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치료라고 하는 거는 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서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치료사가 하는 거는 말로 인사이트 뭐 물론 다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담자의 견딜 수 없는 감정, 견딜 수 없는 생각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는지. 그래서 레귤레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에펙트인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effective listen, 그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생리적 반응에 변화된 상태를 전달하는 1차적 시도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인지가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지, 그죠? 내가 이렇게 좋게 반응해야지. 이게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지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환경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있고 지금 야,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걸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한테 알려줘서 뭔가를 하게끔 하는 어떤 동력이 되는 게 바로 에펙트고요. 에펙트라고 하는 거는 그죠? 생리적 변화에 대해서 지금 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생각 빨리 지금 pay attention 해 관심을 기울여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신호를 에서 뭘 하냐면은 그죠? 그러니까 하는 거 아주 단순해요. 이게 안전한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 지금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내가 이걸 가까이 다가가야 될 건지 도망가야 될 건지 요런 것들을 아주 찰나의 순간에 평가를 확 이렇게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몸이 그죠? 우리가 알고 하는 건 아닌데 더 가까이 가든지 갑자기 더 가든지 뒤로 가든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커플들 그 치료를 하면 상당히 재밌는 게 그죠? 어떤 커플들은 와서 서로 이렇게 등을 쥐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들어와서도 서로 피하고 싶다는 거,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그 커플들을 볼 때 저는 그 사람들의 바디 랭귀지를 읽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죠. 여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그래서 이모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하이어 레벨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인지적인 것도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 에펙트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어떤 에너지의 업앤다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인지적으로 이게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모르니까요.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걸 좀 더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포지티브하고 또 중립적인 걸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펙트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가 흥분을 하고 흥분을 했으면 그 흥분을 견디고 또 그 흥분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편안하고 그죠? 기민하고 침착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에펙트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할 때 해리하거나 다른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쓰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흥분했다가 흥분을 견디고 유지하고 다시 내려오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에펙트 레귤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사가 이걸 하는 걸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지 그걸 그 흥분을 견딜 수 있고 그걸 같이 캄다운 시킬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펙트 레귤레이션에서 중요한 뇌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분들은 이런 그 신경과학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 안화 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애착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뒤에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 그 안화 전두 피질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 기능을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동물의 뇌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감정의 고삐 역할을 한다고 하죠. 동물의 뇌라고 하는 거는 포유 그 변형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편도체가 작동을 이렇게 막 하면 이걸 캄다운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림빅 시스템의 thinking part라고 얘기를 변형계의 어떤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참 위치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전두엽 하고 변형계랑 그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뇌의 어떤 부분들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죠. 어떤 펑션도 어떤 그 기능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밌게 잘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안화 전두 피질은 생후 8개월에서 10개월 아니면 16개월, 18개월 사이에 수초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있긴 하지만은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 이 말은 그 부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대뇌 피질에서 오는 정보를 몸과 정신에서 오는 정보를 통합하고 그죠? 그래서 신호를 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공장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공장장이 하는 역할이 매니지먼트에서 그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오더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들고 또 밑에 사람들의 어떤 그 불만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위로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뇌의 몸과 마음의 어떤 공장장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죠 서로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 상태를 느끼고 서로 이제 조절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시각적 자극이 중요하고 그죠? 그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차리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그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어튠 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안화 전두 피질이 바로 어떤 볼비의 그 내적 워킹 모델을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이곳의 펑션을 보면 사실 인터널 워킹 모델의 그죠 그 기능하고 같은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조절할 수 있고 없고 그죠?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 편도체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생존의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그죠? 여기 편도체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단추처럼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편도체 같은 경우는 임신 8개월에 완전히 생성이 돼서 생후 바로 직전 생후에 바로 작동을 해요. 왜냐하면 생존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위험을 감지하는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되면 위험 정도에 따라서 신체를 엄청나게 빠르게 그죠? 이게 fight flight 모드로 갈 건지 그죠? 아니면은 완전히 셧다운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신경지가 감지를 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몸이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하게끔 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2살 그때까지 편도체가 과잉 조절이 되면 그죠? 위험을 감지하는데 얘가 너무 많이 과잉 조절이 되게 되면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근데 편도체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항상 늘 이렇게 무슨 위험이 없나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반응하기보다는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도체가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됐는지에 따라서 그죠? 과잉 활성화된 편도체를 어떤 아이들은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억제된
그 편도체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해마까지 하고 제가 브레이크를 할게요. 그래서 해마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을 처리하고 기억을 관장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된 기억은 또 해마는 또 편도체를 억제시키는 역할도 해요.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콜티졸이 해마의 사이즈를 줄인다고 하니까 해마가 편도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이렇게 줄이게 되는 거고, 그럼 편도체는 더 이렇게 그 과잉 활성화될 거고, 그럼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을 거고, 그럼 또 해마를 공격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잠깐 쉬었다가요, 예, 선생님들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